오늘은 일단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이 구조물을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구조물에 이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이 디스크라고 하는 완충체, 탱탱볼. 네. 이 탱탱볼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구조물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강한 막 속에 안에 젤리가 들어가 있는 탱탱볼 같은 구조물인데, 이게 오랫동안 쓰면은 이 젤리에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MRI를 찍어보면은 이게 약간 시커멓게 슬금슬금 변해가는데, 이게 변해가면은 이 겉에 쌓여있는 막도 굉장히 약해지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젤리도 푸석푸석해지게 돼요. 그러다가 어떤 충격이 갔다. 예를 들어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격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멀쩡한 디스크도 가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막은 찢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연세 드신 분들 피부가 가끔 칼로 베인 것도 아닌데 가끔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날씨 춥고 그러면. 그런 것들처럼 얘도 어떤 가벼운 충격에도 찢어질 수 있는데, 정상적인 거는 가벼운 충격에 찢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20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데에서 점프를 한다든지 갑자기 너무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이러면은 겉에 싸고 있는 막이 일부분이 팡 하고 문제가 되면서 찢어집니다. 단순히 찢어지면은 이거는 제일 흔한 디스크예요. 찢어져 가지고 이게 허리 통증을 보통 많이 일으키고, 이게 신경 가까운 데서 찢어지면 이게 찢어지면서 나온 염증 물질이 그 통증을 유발시켜 가지고 다리를 저리게 하죠. 그런데 이게 가끔씩 이렇게 깊게 찢어지면 안에 있는 젤리가 그 틈을 타고 치약을 짜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록하니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화학적 작용, 그런 염증 물질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에 추가로 이런 매스 이펙트, 물리적으로 덩어리가 누르기까지 시작하면은 이건 굉장히 견디기 힘든 통증을 유발을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디스크라는 거는 보통은 슬금슬금 안 좋아지던 디스크가 어떤 계기로 푹 하고 망가져가지고 생기는 게 디스크고, 하필이면 바로 옆에 지나가는 신경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신경을 자극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대부분 이게 찢어지는 경우에는 염증 물질만 나오니까 이 염증 물질만 잘 제어해주면 돼요. 이 화학적 작용을 줄여주면은 통증이 완화가 되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이 염증 물질은 다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사라지게 될 거고, 찢어진 거는 자연스럽게 아물게 될 겁니다. 그게 원래 디스크의 기본적인 치료 방향이에요. 그래서 염증 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가장 많이 처방을 받는 게 소염 진통제죠. 소염 진통제는 단순한 진통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그런 염증으로 생긴 통증을 가라앉혀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는 약으로 이런 염증을 좀 가라앉혀 보는 작용을 해요. 그래 약 먹어서 좋아질 것 같으면은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먹는 약으로 해결을 하는 게 제일 싸고 편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약을 드리는 거고, 약은 조금 드셔가지고 괜찮으면은 또 당분간은 문제 없겠구나 생각을 하셔도 되니까, 제일 첫 번째는 약을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염증 물질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염증 물질을 극적으로 줄여주는 약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약물을 이 문제가 생긴 부위에 직접적으로 바늘로 뿌려주는 방법이 있죠. 이걸 보고 신경 차단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경 주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뿌려주면 염증 작용이 확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확 좋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염증 물질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겠구나 하는 거고, 이게 다시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문제가 꽤 있겠구나 하게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해보는 게 신경 성형술 같은 시술도 요즘에 많이 하죠. 신경 성형술은 비슷한 과정이에요. 꼬리뼈에서 와이어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 와이어로 염증 물질, 문제가 생긴 부위를 슬금슬금 박리를 합니다. 신경하고 박리를 해서 그 부위를 깔끔하게 이렇게 완전히 물로 씻어내버려요. 씻어내버리고 그 신경을 이렇게 프리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염증을 확 가라앉혀주는 약물을 넣어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사에 비해서는 효과는 훨씬 강하죠. 훨씬 강한데 사실 이런 시술이 이런 튀어나온 거나 이런 것들을 없애주진 못해요. 없애주진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원래 디스크 수술의 95%는 수술하지 않는다는 말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통증을 잡아 놓으면 통증이 잡히면은 나머지 찢어진 거라든지 설사 밀려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의 자연 회복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밀려 나온 건 흡수가 되고 찢어진 건 아물어가는, 그게 원래 디스크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척추는 손을 안 대는 게 원칙인데 이거를 제발 본인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같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척추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 많은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쭉 세워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원래 디스크 수술의 95%는 수술하지 않는다는 말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95%는 이런 먹는 약이라든지 주사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통증을 일단은 없애야 돼요. 통증이 없어야지 뭘 하든 하거든요. 통증이 안 없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더 큰 문제지만 통증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를 최대한 오래 잘 가지고 갈 방법을 가지고 가게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뼈와 뼈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디스크가 손상을 안 당하려면은 이 디스크로 가는 압력을 줄여야 돼요. 디스크로 가는 압력을 줄이는 방법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쉬운 방법, 압력 자체를 줄이는 거. 압력 자체를 줄인다는 게 체중을 줄이는 거죠, 결국은. 체중을 줄이면 디스크로 가는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디스크가 덜 손상이 돼요. 첫 번째는 체중이고, 두 번째는 이 압력을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분산을 시키는 방법은 주변에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코어 머슬이라고 하는 중심 근육이라고 하죠. 중심 근육 같은 걸 강화하게 되면은 이 내려오는 충격이 사방으로 분산이 돼요. 그러면은 정작 디스크로 가는 충격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만들면 허리가 덜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자세인데, 누워 있을 때를 0으로 일단 놓고 그 다음에 서 있을 때 이렇게 압력이 가는 거를 우리가 100으로 놨을 때 여러 가지 압력 측정을 해보면은 앉아 있는 게 생각보다 이 압력 수치가 높아요. 우리가 이런 정자세로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한 140 그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진짜 이러고 꼬부려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당연히 이 주변의 근육까지 이완이 되고 압력은 전방에 있는 디스크 쪽으로 다 몰리게 되면서 압력이 올라가요. 17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앉아있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오래 그냥 앉아있는 것도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사무직들 같은 경우 아침에 출근하시면 이렇게 주변 정리하시고 자리에 8시 반, 9시에 딱 앉으면 그 다음에 언제 일어나시냐면 점심 먹으러 일어나죠. 그거는 문제가 큽니다. 3시간 동안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망가지지, 당연히 그게 망가지죠. 그래가지고 중간에 1시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바람을 쐬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앉아있을 때도 되도록이면 정자세, 그게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압력을 줄일 수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거 외에 이제 그 이상으로 빵빵빵빵 이제 압력을 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앉아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이러고 허리를 굽혀서 들게 되면은 물건 무게까지 겹쳐지니까 이럴 때는 진짜 200이 넘게 올라갑니다. 요것보다 더 올라가는 게 이제 서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영차하면서 들어 올릴 때 압력이 순간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많이 다쳐요. 많이 다치고 디스크의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은 진짜 골다공증 같은 게 심하시면은 뼈가 파삭하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물건 들 때는 항상 허리를 굽혀서 허리 힘만으로 들어 올리다가는 허리 망가지기 십상이니까 그럴 때는 진짜 230, 40, 50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세우고 무릎을 굽혀서 드는 거를 추천합니다.
허리 건강에 좋기 위해서. 다만 이게 무릎에는 무리가 가니까 무거운 물건 안 드는 게 좋기는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앉는 자세를 얘기했는데 의자에 앉는 거는 그나마 나아요. 근데 바닥에 앉으면은요, 기본적으로 허리가 정자세가 될 수가 없거든요. 바닥에 앉으면 양반다리 웬만한 진짜 참선이나 요가 같은 자세를 하기 전에는 이게 힘들죠. 그런 정자세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양반다리라든지 아니면 바닥 생활하는 거, 쪼그려 앉는 거 이런 것들은 허리에 굉장한 무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같은 것도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운동할 때 이 디스크에 부담을 많이 주는 운동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는 이렇게 위에서 지속적으로 누르는 압력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사실 디스크는 설계 자체가 이런 압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버틸 수 있게 설계는 돼 있어요. 너무 오래 쓰면 결국 문제가 생기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구조물이 짜져 있는데 이게 약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윗몸 일으키기예요.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은 얘를 계속 압력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는 걸 굉장히 격렬하게 반복하는 거라 디스크가 쉽게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비트는 힘에는 저항력이 굉장히 약해요. 저한테는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이런 것들은 허리에 좀 부담이 꽤 많이 되니까 욕심내지 말고 조심해서 치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젊은 분들은 농구 같은 건 정말 안 좋죠. 농구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옆으로 비트는 동작이 있는데 그걸 언제 하냐면 점프했다 내려와서 압력이 최고조로 올라간 순간 옆으로 비틀거든요. 그럼 망가지지. 그거 외에도 뭐 이런 허리를 비트는 운동이 생각보다 많아요. 축구도 우리가 공을 차려면 허리가 비틀지 않으면 공이 강하게 못 나갑니다.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복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들을 조심해가지고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체중과 운동과 자세 이런 거를 조심을 해서 최대한 이 디스크를 잘 보호하면서 오래 쓰는 게 치료의 목표입니다. 원래 디스크 수술의 95%는 수술하지 않는다는 말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95%라는 얘기는 결국 돌려서 얘기하면은 5%는 수술한다는 얘기예요. 이 수술은 디스크가 터졌다?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지는 않아요. 진짜로 디스크가 팡 터졌는데도 생각보다 뭐 별로 안 아파요. 생각보다 뭐 잘 지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걸 수술을 안 하는 거거든요. 수술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걸 가만 놔뒀다가 후유증이 생길 것 같은 이런 경우에만 수술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 신경은 굉장히 부드럽고 예민한 조직이에요. 그래가지고 눌려 있으면은 이 신경에 계속 손상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염증 작용만 있는 통증은요, 염증만 잘 조절해주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MRI에서 왕창 누르거나 이러는 게 보이지 않으면은 이거는 어떻게든 약 먹고 주사 맞고 시술하고 뭐 이러면서 잘 달래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눌려서 손상이 되는 거라면은 이게 어떤 후유증이 남는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덩어리가 신경을 일정 부분 이상을 망가뜨려 버리게 되면은 이 덩어리가 추후에 흡수가 돼서 없어지더라도 이 증상이 남아 버립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 경우에 수술을 해요. 첫 번째가 대변 소변이 안 나올 정도로 마비가 오는 경우. 대변 소변을 담당하는 중추는 허리 가운데 요 제일 뒤쪽에 있어요. 제일 뒤쪽에 있기 때문에 요 디스크가 앞쪽에서 밀려 나와서 이것까지 눌러서 문제를 일으킬 정도라면 나머지 신경은 이미 볼장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초응급이에요. 초응급. 그날 밤에라도 수술해야 됩니다. 그날 밤에라도 수술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 수술이 잘 돼서 디스크가 다 제거가 되고 깔끔하게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경 손상 증상이 남아버리면 대변 소변 보는 게 불편해지는 거죠. 그 생활 자체가 바뀌어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건 초응급이고, 두 번째는 이 가운데 쪽은 아니더라도 이 바깥쪽에 어느 신경을 꽉 누르는, 이런 식으로 꽉 누르는 경우에 요 신경에 관장하는 근육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힘이 슬금슬금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정도면 얘는 벌써 일정 부분 손상이 진행이 된 거예요. 요거는 최대한 빨리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일주일 이내에 해주는 게 좋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이게 어떤 임계점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의사도 모르거든요. 이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은 제거를 해도 안 돌아오기 때문에 임계점을 넘기 전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임계점을 모르니까 최대한 빨리 하는 거예요. 최대한 무조건 보자마자. 그래가지고 하고 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신경이 회복할 환경이 갖춰지면 슬금슬금 힘이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힘이 빠지는 경우는 최대한 빨리 수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뭐 일신상의 문제도 있지만 뭐 주변에서 다 말리니까 그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너무 아픈데 참으면 낫는다는 얘기를 듣고 열심히 참는 분들도 많아요. 참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6주에서 길면 12주 정도예요. 그 이상 참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참아서 요 디스크가 흡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깨끗해졌는데 문제는 그 눌려있는 동안 망가진 신경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디스크는 깔끔한데 다리는 저린 이런 게 남아버리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너무 오래 참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딱 3가지 경우가 아니면은 수술까지 권하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특히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최신 기법들이 많아서 그렇게 막 걱정하면서 할 만한 수술까지는 아니기는 해요. 그렇지만 척추는 손을 안 대는 게 좋긴 제일 좋지. 손을 안 대는 게 원칙인데 이거를 제발 본인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같이 판단해야 됩니다. 척추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 많은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계획을 쭉 세워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사실 그렇게 막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여러 가지 수술기구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가능하게 된 건데요. 사실 척추 수술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특히 허리에 관한 척추 수술은 2가지 이유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고 하나는 신경학적인 문제고, 무슨 얘기냐면 구조적인 문제, 뼈가 어긋난다든지 휘어서 하는 수술이 있고, 그게 아니면은 신경을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그 신경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수술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통증을 크게 일으키는 거는 구조적인 것도 통증을 크게 일으키지만 그것보다는 급성기에 이 신경이 손상되면서 생기는 통증이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경을 누르는 구조물들을 좀 정리를 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거를 잘 풀어주면 훨씬 편해지기 때문에 전에부터 했던 방법은 요만큼 한 2cm, 3cm 정도 째서 직접 들어가서 그 신경을 누르는 인대라든지 아니면 밀려나온 디스크 이런 거를 제거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런 걸 이제 후방 감압술 또는 추간판 제거술 이런 수술들이 옛날부터 60년대, 70년대에서부터 계속 진행이 돼 왔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째서 수술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근육 손상도 굉장히 심해지고 그 관절이라든지 이런 뼈의 일부분도 손상을 시키게 되고 이게 만성적인 통증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 근육 손상이 꽤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재활 기간도 늦어지고 수술 후 통증도 많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고질적으로 있어 왔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회도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런 수술 후 문제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소 침습 수술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발달을 하게 됐는데, 결국 문제는 이 광섬유와 카메라와 뭐 여러 가지 수술 지원 기기들의 문제인데, 그래서 90년대에 나온 수술이 단방향, 그러니까 구멍을 하나 뚫어서 하는 수술들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내시경 수술이라는 건 특히 추간판을 제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원포탈 내시경이죠. 하나 뚫어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수술들도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결과가 좋은 경우도 많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 많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구멍이 하나다 보니까 이 시야의 범위도 굉장히 제한돼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위치로 기구, 수술 기구들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기구가 움직이는 범위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수술 후 통증이나 수술 후 재활을 당겨주는 건 맞는데, 근본적으로 수술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수술 자체의 결과도 나빠지는 그런 결과를 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는 재발 같은 게 문제가 되는데, 재발률이 일반적으로 째서 하는 수술보다 거의 2배 가깝게 높다는 결과가 계속 보고가 돼가지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호불호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기구가 좀 더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좋아지면서 최근에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굉장히 여러 병원에서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양방향 내시경은 수술 후 통증이 심하지도 않고 재활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빨라지고 그런 장점이 있는 데다가 하나는 카메라고 하나는 기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운동 범위라든지 시야 범위라든지 굉장히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째서 하는 수술에 비해서도 오히려 그 시야각이 넓어서 그 다음에 확대율도 훨씬 높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나 이런 게 훨씬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신경을 풀어주고 이러는 수술은 거의 양방향 내시경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언제 진행을 하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신경학적인 증세,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2개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하고 그 다음에 추간판 탈출증하고 2개가 있는데, 이 두 경우에 신경을 누르는 구조물들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두 경우가 제일 많이 하고요. 그 이외에도 전방 전이증이라고 그러죠. 약간 흔들리면서 두꺼워진 경우에도 이게 심하지 않고 나이가 젊으셔서 근육이 튼튼하신 분들은 구조적인 문제는 본인 근육으로 재활을 해서 요거를 가지고 가고 안에 신경이 눌려서 문제 생긴 것만 제거를 해도 훨씬 좋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가끔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80대, 90대 뭐 이런 분들도 사실 많이 있는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다들 몇 가지는 가지고 계세요.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뭐 고지혈증, 그 다음에 가끔 심장 문제나 뇌 쪽의 문제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수술 시간이 길지도 않고 몸에 칼을 댄다고 그러죠. 침습적인 것도 굉장히 극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몸의 부담이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병이 있는 경우 물론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겠지만, 이 수술은 사실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너무 막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자기 몸 상태와 아니면 진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의 선생님하고 꼭 상의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너무 본인이 고령이라고 너무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염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염증이 안 생기도록 외부에서 균이 안 들어가도록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양방향 내시경은 기본적으로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안에 계속 물을 넣으면서 빼면서 진행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만 리터 정도의 생리식염수가 들어갔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적습니다. 안 생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의 없어요. 0.5%도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수술 후 염증에 대해서는 오히려 째서 하는 수술보다는 오히려 더 안전한 방법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후에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게 보통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수술 전에 이미 신경이 눌려져 있던 게 너무 오래되거나 너무 심하게 눌려가지고 신경 자체가 손상이 너무 심한 경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풀어놨더라도 신경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제 기능을 못 찾아가지고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2번째로는 이걸 풀어놓으면 이 신경이 이제 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 재생을 하기 전에 한번 부어 올라요.
우리가 이런 피부 같은 데도 이렇게 꽉 눌렀다가 탁 놓으면은 이 피부도 부어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신경도 부어오릅니다. 디스크라든지 인대 그런 걸 제거를 하고 나면은 이 눌려있던 신경이 이제 탁 하고 자기 공간을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고 한번 부어올랐다가 가라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붓기 때문에 아픈 경우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척추관 협착증 때 하는 수술은 그런 경우는 거의 안 생기는데, 이런 추간판 탈출증일 때는 제거를 충분히 했는데 이게 몇 주 지나면서 저 안쪽에 있던 게 추가로 밀고 나오면서 생기는 재발 같은 게 가끔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지만 그래도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아픈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경 손상이 너무 심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수술 중에 알기 때문에 수술 직후부터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되고, 그런 거를 통해서 통증 조절을 하기 때문에 너무 심했던 사람들은 입원 기간이 보통 이틀 정도 잡는데 3, 4일이나 일주일까지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경이 부어 올라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입원해 계실 때는 괜찮은데 집에 가셔서 아픈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먹는 약에 다 이렇게 조절하는 약제를 같이 챙겨 드리는데 그걸 먹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시는 게 나아요. 단순히 허리가 아픈 거면은 조금 견뎌보셔도 되는데, 특히나 다리가 저리다든지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그러면은 주치의하고 상의하면은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새로 밀고 나와가지고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보통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수술 전처럼 아파요 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몇몇 가지 조치를 해보는데, 만약에 계속 불편하면 MRI 다시 찍어가지고 진짜로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2, 3일 이 정도 견뎌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반복된다든지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러시면은 내원하셔가지고 주치의하고 상의하시면은 주치의가 또 이렇게 저렇게 확인하고 말씀드릴 겁니다. 이 양방 내시경 수술은 보통 한마디 수술을 하면,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일 때 한마디 수술을 하면 수술 시간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마취가 깨고 나오게 되면은 병동에 잠깐 누워 있게 되는데, 이 누워 있는 이유는 그 양방 내시경이 전신 마취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위 마취라고 하죠. 그 수술한 부위만 마취하기 때문에 그 신경 주변에 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약이 주변으로 퍼지지 않고 그대로 흡수되는 걸 좀 기다려야 돼요. 그게 보통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올라와서 6시간 정도 누워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6시간 누워있고 나면 괜찮으시면은 일어나서 걸어보라고 그러거든요. 아무래도 손은 건드린 거니까 조심해서 움직이시라고 이 복대 비슷한 이런 코르셋이라고 하는 보조기를 차고 화장실도 가고 식사도 하시고 그러고 누워서 주무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수술한 당일날 밤이 조금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건드려 놓은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 수술하고 나면 안에 피가 고이기 때문에 그 피를 빼는 핏줄 같은 거를 이제 달아놓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통증을 좀 일으킵니다. 요 핏줄은 다음날 제거하기 때문에 그날 밤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청을 하시면 진통제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도와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오전에 확인을 하고 핏줄을 뽑게 되면은 진짜 많이 편해집니다. 그러면은 일상적으로 움직여도 되는데, 다만 이게 많이 아프던 게 한꺼번에 없어지기 때문에 본인 몸이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 물론 하셔도 됩니다. 다 하셔도 되는데,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하거나 물 건드거나 이런 거는 적어도 한 1, 2주 정도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보다가 한 열흘 정도 됐을 때 상처 안정되는 거 보고, 그러고 나면 이제 보조기도 한 2주째는 이제 풀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죠. 재활이죠. 이런 걸 시작을 하는 건데, 이런 걸 시작을 할 때도 한꺼번에 막 늘어나면 안 돼요.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4주에서 6주 정도 걸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운동량을 한꺼번에 늘리지 말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고 나면은 진짜 100% 빵 하고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요게 보통 많이 아픈 거에 80%는 금방 없어지고 한 20% 정도 잔여 증상이 남습니다. 어떤 게 남냐면은 지리지리한 거, 그 다음에 약간 감각이 둔해지는 거, 그 다음에 힘 빠지는 거,
이거는 이 신경이 눌려서 손상을 일으키고 있던 게 원인이 제거가 되니까 많이 아픈 건 없어지는데 이런 지리지리하고 이런 통증이 남아요. 이런 거는 신경 자체가 재생되면서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걸 느낄 거고, 뭐 너무 심한 것만 아니라면은 보통 한 6주 정도 기간을 가지면은 조금 더 아프다가 덜 아프다가 하면서 살살 가라앉게 되니까, 회복을 빨리 하는 방법은 결국은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걷는 겁니다. 자꾸 걸어서 허리랑 다리랑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은 신경 손상 같은 것도 회복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 수술하고 나서 직후에는 걷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2주째부터는 조금 더 운동량을 살살 늘려가시면은 별 무리 없이 그 일상생활에 금방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수술을 받게 된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환자분은 30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물건은 조금 드시는 것 같고 운전 많이 하신다고 그랬고, 그동안에 한 6개월 전부터 아팠는데 통증도 좀 조절이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약 먹으면서 한 6개월 지났던 환자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다리를 못 쓰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풋드롭이라고 그러죠. 발목을 올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발목을 올리는 것도 안 되고 발가락도 안 움직이고, 오실 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어요. 눕지를 못해가지고 진통제, 굉장히 강한 진통제 마약을 쓰고 반쯤 재우는 약을 써가지고 간신히 MRI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MRI를 보면서 놀란 게 일단 이분은 그 통증 때문에 MRI 통 속에서도 계속 슬금슬금 움직여가지고 초점이 정확하게 맞질 않아요. 막 흔들리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덩어리가 어마어마한 게 하나 보입니다. 엄청나게 큰 디스크가 보이고, 요게 덩어리가 요렇게 덩어리예요. 신경이 한쪽으로 완전히 밀려 있습니다. 응급수술이죠. 응급수술인데 이분이 하필이면 식사를 하셔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최대한 빨리 들어가가지고 수술을 하기로 하고 응급수술로 들어갔는데, 제거를 다 했더니 나온 양 자체가 거의 손가락 2개, 거의 3개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덩어리 나오는 거 보고 이분은 이런 부위 마취는 못했고 척추 마취를 했습니다. 결국 좀 수술하고 나서 한 2-3시간 있다가 깨니까 자기가 이렇게 똑바로 누울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젠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날에 통증은 많이 없어졌어요. 통증은 많이 없어졌는데 문제가 수술 전에 발이 안 움직인 게 응급이어가지고 했는데 발이 잘 안 움직여져요. 이렇게 수술을 해놨는데 여기 덩어리가 워낙에 많이 빠져가지고 그 자리로 이렇게 피가 좀 보이기는 했는데 통증도 많이 좋아졌고 여기 덩어리 큰 것들도 많이 없어져가지고 제 생각에는 요거는 좀 기다려 볼만 하고 대용량 스테로이드를 쓰는 게 좀 도움이 되니까 쓰고 봤더니 그 다음날 저녁 때쯤 되니까 발목이 드디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환자분한테 사실 이렇게 한번 풋드롭이 오면은 이 힘 빠지는 거가 이제 척추 의사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하루의 차이가 한 달의 차이를 벌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환자분은 한 4-5일 정도 계시다 가셨는데 수술한 지 2주 차에 오셨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쩔뚝쩔뚝하긴 하지만 잘 걸어서 오셨고 통증은 없다고 그러고, 6주째 오셨을 때는 발가락은 아직도 안 움직여지고 발목은 그래도 그레이드 한 3, 4, 그 사이 정도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 이 환자분은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젊은 환자분들이 가끔씩 자기 몸을 신경을 안 쓰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의 허리가 항상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항상 관리 잘 하시고 조심조심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케케멜 운동, 말 그대로 고양이와 낙타 자세인데요.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경우 준비 운동으로도 훌륭한 운동이니 남녀노소 관계없이 필히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내발기기 자세를 만들 건데요. 이때 손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어깨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주세요. 무릎은 골반 너비로 벌리고 고관절 위치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줍니다. 척추는 중립 자세를 유지합니다.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척추를 굽혀줄 겁니다. 이 동작이 낙타 자세입니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척추를 젖혀줄 겁니다. 이 동작은 고양이 자세입니다. 두 가지 움직임 모두 분절적으로 움직이며 빠르게가 아니고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완전한 가동 범위를 목표로 삼되 본인의 수준에 맞게 운동합니다. 척추에 부담이 거의 없는 운동이니 필히 해주세요. 하루에 5개씩 3세트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발기기 자세는 무릎이나 손목 환자의 경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푹신한 매트를 사용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증가된다면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캣캐멜 운동하시고 허리 건강을 지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